엔비디아가 발표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놀래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름의 신사협정으로 자신들이 안 들어가는 영역이었는데 들어갔다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젠슨왕의 약간 긴장감을 봤어요. 중국 시장이 결국엔 클 텐데 중국하고 잘할 자신 있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최고의 제품이니까 잘할 거야.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안구정화의 도안구입니다. 오늘 또 핫한 뉴스 가지고 또 전문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대만에 다녀오셨죠? 예, 지난주에 대만에 약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대만에서 그 전 세계 반도체, 이제는 뭐 AI 관계자들이 다 모이는 컴퓨텍스가 열렸는데, 컴퓨텍스만 열린 게 아니라 부대 행사로 GTC 타이페이, 엔비디아의 행사죠. 또 열리고 ARM CEO의 기조연설도 열렸고, 그래서 그것을 보러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항상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항상 네. 또 젠슨왕 회장은 항상 또 만나고 인터뷰도 하시잖아요. 뭐 단독 인터뷰는 하고 싶지만 아직은 단독 인터뷰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네. 기조연설을 현장에서 지켜봤고요. 운이 좋아서 바로 앞에 좌석에 젠슨왕의 부모님이 앉으셨고, 바로 앞에는 이제 젠슨왕의 와이프, 부인 되시는 분과 아드님, 따님이 앉아서 이 패밀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이제 타이페이 이제 대만이죠. 대만의 이제 컴퓨텍스 행사가 네. 뭐 IT 하는 분들은 이제 너무 익숙한 행사인데 네.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라서 되게 글로벌한 어떤 테크 CEO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우리나라 또 반도체 회장님들도 뜨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행사인지 좀 간략히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도 있고 서버를 ODM, 그러니까 주문,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원래 그런 게 되게 강했던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그 반도체 주변의 생태계, 그리고 컴퓨터, 그러니까 PC라든지 아니면 B2B용 서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원래 컴퓨터 엑시비션이라는 컴퓨텍스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그 행사는 오래전부터 열렸던 행사인데, 문제는 이제 대만에서 전 세계 모든 그 가장 앞선 기술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밀접하게 함께 대만의 생태계와 성장했고, 그리고 뭐 인텔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퀄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CEO들도 다 모이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커져서 전 세계의 주목을 더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2022년도 11월에 GPT가 출시되고 나서 그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이후부터 대만을 가기 시작했고요. 원래 이제 뭐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회사조차도 원래 대만 회사잖아요. 예, 폭스콘도 대만 회사죠. 네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 많이 모르실 수도 있었는데 이제 뭐 전 세계 노트북, 뭐 델이라든가 HP,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뭐 LG전자 노트북도 실제는 그 대만 회사들 공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소리가 있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좀 특수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서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노트북을 많이 쓰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레노버나 에이수스나 아니면 뭐 MSI나 이런 사업자들이 결국 다 대만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문자 제작 그러니까 ODM 방식으로 생산을 해주는 폭스콘 같은 사업자나 아니면은 뭐 슈퍼마이크로나 이런 사업자들도 대만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매우 강한 그런 측면 때문에 컴퓨텍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보면 되게 특이해요. 컴퓨터에서는 행사가 있는데 갑자기 GTC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관련된 기술 컴포넌트를 또 별도로 그 시점에 만들어서 동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시너지를 되게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이게? 극대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컴퓨텍스 행사 흐름 자체가 좀 바뀐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젠슨왕은 그냥 기조연설자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자체도 난강 전시관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코엑스 같은 곳인데요. 거기 그냥 전시관 하나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관심이 몰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전시관이 2개로 늘어났고요. 올해는 시내에 있는 전시관까지 갖다 썼을 정도로 공간이 늘어났어요. 엔비디아 관점에서는 거기에 그냥 일부러 참석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GTC라는 행사를 원래 메인으로 하는 미국 GTC 행사가 있고 GTC DC가 있고
GTC 파리가 있고 이렇게 GTC의 카피판을 전 세계 곳곳에 만들고 있는데 네. 그거의 일환으로 타이페이에서 열고 있는 것이고요. 그 2024년부터 그렇게 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살짝 그 기자회견 내용을 공개하자면 GTC 서울을 개최할 용의도 있다. 네, 그러면 GTC 서울에는 젠스왕이 올 수도 있겠죠. 네네. 네,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암 같은 경우에도 행사에 속한 기조연설자가 아니라 행사장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떨어진 르 메리디안 호텔에서 암의 행사를 별도로 열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전체 생태계가 커진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예, 내년도에 인텔이나 뭐 퀄컴이 또 따로 행사를 열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전체 이런 행사 나오면 뭐 첫날 기조연설자, 둘째 날 누구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도 했는데 만약 젠슨왕이 워낙 핫한 인물이다 보니까 또 GTC에서 이제 기조연설도 막 자기 행사에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표 내용에 진짜 다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람 그러니까 인기 경기가 두 개가 있으면 콘서트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BTS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인디 밴드를 같은 콘서트 페스티벌에서 같은 시간대에 배치하면 그 인디 밴드는 관객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정말 팬이라면 가서 보겠지만 그래서 약간 배려를 하는 게 엔비디아 세션이 있는 시간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는 시간을 그 컴퓨텍스 주최 측에서도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은 타이페이 뮤직센터라고 그 버스로 한 30분 떨어진 데서 행사를 열었거든요. 기조연설을 난강 센터의 다음 세션을 1시간을 텀을 뒀습니다. 신기한 게요. 세션이 끝나니까 누구 할 거 없이 그냥 걸어서 피난 가는 사람들처럼 쭉 그냥 그냥 뭐 물 하나씩 계속 마시면서 걸어가는 그런 좀 명광경도 좀 연출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제 어차피 이번에 젠슨왕이 또 엄청난 많은 것들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또 뭐 PC 쪽 관련된 노트북이라든가 뭐 저 이제 HPC 원래 했던 거긴 하지만 윈도우용 OS를 겨냥한 자기네 CPU 제품도 발표하고 RTX 스파크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도 이제 발표한 게 되게 핫한 게 많았는데 젠슨왕이 발표한 건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RTX 스파크를 발표를 했는데 이 RTX 스파크가 좀 준비를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현장에서 자기가 3년 전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랑 협의했던 내용을 한 것이다. 그러고 마치 지금은 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 18년 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젠슨왕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전화기로 전화를 잘 안 하고 그렇지. 다른 일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PC는 사실은 40년 전에 그러니까 키보드로 입력하고 마우스로 입력하던 방식이 거의 그대로고 그렇죠. 뭐 이게 윈도우 PC건 맥 PC건 입력하는 방식은 똑같잖아요. 근데 AI에서는 사람들이 그 UX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과값을 뽑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PC를 재설계한다라는 거를 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암이 같이 동시에 그러니까 트위터에다 올렸고 그걸 발표를 했고 그리고 암 CEO 암 그 르네 하스 세션에서도 그게 매우 RTX 스파크가 비중 있게 다뤄졌고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례 개발자 행사죠. 젠슨왕이 타이페이에서 날아가진 않고 한국을 와야 되니까 원격으로 새벽 한 1시, 2시쯤 접속을 했는데 현지 시각 기준으로 근데 거기서도 젠슨왕과 논의를 해서 윈도우를 이렇게 바꿀 거다라고 했고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품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첫 직장 KT라는 첫 회사에서 홍보실에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보도자료의 메시지나 아니면은 그 워드 하나하나는 결국에는 회사 경영진의 방침, 회사의 전략과 그리고 경쟁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홍보 비디오를 보면 건축 설계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근데 특히 게임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디자이너나 건축 설계는 지금 애플의 맥킨토시 그러니까 맥OS 계열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정면으로 타겟한 것이 아닌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시장을 수요처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CEO는 결국에는 두 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공급망을 얼마나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물건을 제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수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수요가 계속 있어요라고 해서 끌어올린 주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되는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민이자 문제점은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뭐 아마존 예,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들에 좀 편중된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현대자동차 만나고 LG 만나고 네이버 만나고 그러는 것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싶고요. 보시기에 일단 이제 윈도우 PC가 좀 신선하긴 했는데 여태까지는 뭐 인텔, 그다음에 AMD 보통 이제 X86 계열이다라고 이제 테크 쪽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ARM 관련된 거 원래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실제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와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윈도우로 온 게 퀄컴이었는데 처음으로 근데 상태가 그렇게 기대만큼 시장의 기대만큼 퀄컴이 윈도우 PC에서는 이 정도 임팩트를 안 줬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뛰어드는 그러니까 퀄컴이 있었어도 영향이 별로 없었는데 엔비디아가 발표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놀래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름의 신사협정으로 자신들이 안 들어가는 영역이었는데 들어갔다는 게 있고 근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젠슨 왕의 약간 긴장감을 봤어요. 기자회견 얘기가 이제 저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보다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희처럼 글을 쓰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질문에 어떤 반응을 하냐를 보는 것도 하나의 그쵸, 묘미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거를 글에다간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지. 저 뉘앙스가 사람이 있으니까 표정이라든가. 저 사람이 아 저게 정말 아픈 손가락이구나. 그렇지. 아픈 질문. 저기서 긴장하고 있구나가 있는데 그날 기자회견에서 젠슨 왕이 좀 짜증 내지는 화를 그러니까 젠슨 왕이 약간 기분이 언짢으면 좀 약간 베베 꽈요. 말할 때.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국내분의 질문을 빼고 그 이제 두 개인데 하나가 이제 영국 BBC 기자가 물어봤던 지정학적 그 중국에 대한 질문. 근데 그걸 제일 답하기 싫어해서 계속 no no 뭐 이러면서 계속 그랬는데 그거 말고 로이터의 저 그 기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매년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기자가 했던 질문이 너네 중국 가서 잘 팔 자신 있어? 중국 시장이 결국엔 클 텐데 중국하고 잘할 자신 있어라고 했을 때 젠슨이 우리는 최고의 제품이니까 잘할 거야. 그러니까 마치 너 수학 엄마가 아이한테 너 수학 잘할 자신 있어? 했더니 나 무조건 100점 맞을 거야 라는 약간 의지치만 보이는 어떻게 100점을 맞을 건지 내가 뭘 공부할 건지 그걸 공개를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만 답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약간 긴장을 하고 있구나. 물론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이제 기자회견이 화요일 날 오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01시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가 열리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의한 것 때문에 자신이 말을 못 하는 게 많았어요. 저는 공식 질문 기회 못 받았고 끝나고 물어봤는데 아 정말 기대도 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 3번, 4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답하는 걸 전 보면서 아 젠슨이 좀 긴장했구나.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퀄컴 왜냐면은 이게 수요가 정말 창출이 돼서 본인들이 프로젝션 한 대로 매출이 늘어나고 수요처가 늘어나면 지금 늘어난 주가에 기대치를 해서 주가를 부양할 수도 있고 그렇죠. B2C 시장이 크니까. 그만큼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서 결국에 수요를 만들어내고 계속 그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AI 엑셀러레이터, 토큰, AI 팩토리, AI 토큰을 만들면 돈을 번다, 버블이랑 다르다. 그렇죠. 거의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데 근데 이게 좀 식상해요. 지금 저도 한 2년, 3년째 듣다 보니까 뭐 이제 피지컬 AI, 로보틱스 저는 사실 그 다음은 뭔데라는 걸 늘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PC라는 수요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또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윈도우 PC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제 처음에 AI PC가 나왔을 때 약간의 이제 그 성능 테스트 같은 걸 몇 번 하는 기준을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뭐 한 1초에 몇 조 번 연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술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초기에는 인텔하고 AMD가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 말은 AI PC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AI PC라고 해서 샀는데 진짜 보니까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식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인데 성능이 되게 좋았어 하면 사람들이 와우 하면서 억셉트 하면서 계속 갔을 텐데 그런 나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인텔하고 AMD가 쟤네도 저번에도 AI PC인데 성능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워낙 엔비디아가 이제 서버단에서 너무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너무 잘 나가고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ARM 기반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약간의 기대감? 인텔하고 AMD가 따라오고 성능이 더 좋다고 해도 약간은 새로운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높아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대감도 높아져 있고 일단은 저전력 PC고 아시다시피 원래 그 PDA 만들려고 만들었던 회사였고 근데 확실히 저는 맥을 쓰는데 제가 AI를 돌려보면 배터리가 정말 금방 닳거든요. 네. 물론 제 랩탑이 좀 오래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전력에 대한 우려 그러고 실제로 아직까지 시장에 시제품이 오픈은 안 됐지만 이게 오픈이 됐을 때 정말 AI 시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위한 CPU는 지금까지 있었는데 AI 에이전트를 위한 CPU는 없었다. 로봇끼리 통신하고 대화하고 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윈도우 쪽이면은 기대감이 진짜 모처럼 MS가 저기 실제 그 발표하고 나서 윈도우 12를 다시 봤어요. AI 기능을 넣었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야. 왜냐면 코파일럿 사이트 자체를 안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들 자꾸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 관련돼서 업그레이드 하면서도 계속 AI PC 운영체제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거 쓰려면 약간 코파일럿 사이트에 들어가야 이렇게 되는데 굳이 뭐 그거 들어갈 필요가 없다 보니까 윈도우 쪽에 AI가 적용된다는 거를 진짜 체감하는 게 느껴지진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드웨어가 바뀌면 혹시 어떻게 이 윈도우하고 이 PC로 쓸 수 있을지 기대감은 진짜 가더라고요. 근데 엄청 비쌀 거 아닌가요? 뭐 예측치가 나왔나요? 혹시 그 가격이 개인용은 $5,000라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환율 무지막지한데요. 750만 원인데 근데 그게 도입할 만한 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미국 근로자의 평균 월급 수준이라고 누가 그래서 현재 그런 관점에서는 살만하다. 왜냐면은 옛날에 80년대 PC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을 생각해 보면 그 관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 그러니까 단말기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걸 해서 얘가 정말 AI 에이전트로서 집을 혁명적으로 만든다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뭘 봤냐면 일본에서 어떤 은퇴한 공무원이 있는데 홋카이도에서 250만 에이커를 자동으로 농사를 진다는 거예요. 챗GPT랑 클로우드 정말로 찾아보면 나옵니다. 클로우드 코워크랑 그 IoT를 활용해서 물을 자동으로 주고 그래서 돈을 엄청 벌고 있대요.